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이 합의한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되 여야 정치인 모두를 수사 범위로 삼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통일교 특검법 도입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자금을 담당했던 전 총무처장에게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혹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물증 찾기에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법을 먼저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본회의 직전 규탄 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1,48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고환율이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과도한 환율 쏠림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동제인 오늘은 영남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리고 성탄절인 목요일은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보수 야권이 추진해온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서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추진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는 가운데 연말 필리버스터 전국이 시작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모두 통일교 특검법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요? 네, 민주당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인내를 특검 회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성역 없는 통일교 의혹에 대한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정교 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정당 해산이나 중형 등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당장 만나서 특검법을 논의하자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오전에라도 만납시다.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민주당의 극적인 입장 변화에는 최근 여론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여권 지지자들조차 약 70%가 통일교 특검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상황에서 민심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통일교 특검법에 합의했는데요.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바로 만나서 진행하자고 화답하면서도 또다시 야당 탄압만을 위한 특검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여야 문제가 아니라면서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정치인들을 이번 기회에 쓸어내는 특검을 함께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4시에 회동을 갖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의 전격 수용 의사로 방영을 튼 만큼 통일교 특검 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는 어떤 안건부터 올라갔습니까? 네, 국회 본회의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위헌 소지가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재판부 추천위원회는 아예 구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 개입을 우려하는 여론을 반영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에서 재판부 요건 등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근절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순 허위 정보까지 처벌하기로 하면서 각계에서 위헌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추가 논의를 위해 순서를 바꿨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악법 규탄 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멈춘 재판들부터 하는 게 먼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회의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돌입할 예정인데요. 특히 첫 주자로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내란 재판부 신설법으로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순서를 뒤집은 것을 두고 법안에 대한 깊은 준비 없이 진영 논리만을 앞세운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다가 위헌 소지와 법률 간 충돌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만큼 중요한 법안들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이 이번 주 통일교 내 자금 회계 담당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의혹의 당사자들이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입증할 물증 찾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경찰이 이번 주에 통일교 회계 담당자들을 소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이 이번 주에는 통일교 자금 관리자들을 줄지어 소환할 방침입니다. 먼저 내일 오전 통일교의 전 총무처장인 조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조 씨가 인사와 행정, 예산을 담당했던 만큼 재단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집중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는 통일교 재직 당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아내이자 재정국장이었던 이모 씨의 상사이기도 합니다. 이 씨 역시 경찰의 소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씨 밑에서 일하던 재정부장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경찰이 수사 인력을 확충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압수물 분석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지난 18일 회계분석 요원 등 2명을 증원한 데 이어 오늘도 수사팀에 5명을 추가해 30명까지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반부패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원들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말에는 숨을 고르며 추가 소환 없이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과 진술 분석에 주력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전 의원을 추가 소환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찰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야말로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지난 15일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나흘 만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진술과 물증 확보 등을 통해 혐의를 충분히 다진 뒤 소환하는 관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속도가 빠른 겁니다. 전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시점이 지난 2018년경인데 정치자금법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남은 시간이 빠듯하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뇌물죄를 적용하면 시효가 늘긴 하지만 시계의 실물도 아직 못 찾은 데다가 대가성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더해 야권이 제기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에 여권도 동의하며 경찰은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성탄절 전에 본회의장에서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 이 제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 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 2 제4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 토론 중에는 자정이 경과하여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 2 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한 회에 한정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실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보령 서천 출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시대가 열린 이후 지난 50년 동안 우리 현대사를 바꾼 수많은 결정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끝내고 민주화의 문을 열었던 지금의 헌법도 1987년 10월 10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의결됐습니다. 이곳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3번 가결되었고 작년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안을 가결한 것도 바로 이곳 본회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본회의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회가 만든 헌법을 국회 스스로 부정하고 반헌법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11시 40분에 허영 의원 등 166인으로부터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 2 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지키고 성숙시켜온 우리 민주주의를 국회가 앞장서서 퇴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과거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며 폭력 사태가 벌어져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수 정당이 여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보수 정당이 여당이든 진보 정당이 여당이든 아무리 싸울 때도 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지 않았고 최소한 듣는 성이라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는 대화도 타협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복종하고 무엇이든 자신들 뜻대로 모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다수의 폭주가 일상이 되어버린
2025년 국회 본회의장의 살벌한 풍경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글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다수결은 결코 만능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다수결 자체를 반대하거나 다수결의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지 않고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결과를 실현하기도 어렵게 되고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통합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민주주의 과정에서는 다수결로 결정하기 이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다수결에 붙일 수 있는 안을 다듬어 냅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쟁점은 합의를 이루게 되고 일부 합의가 되지 않은 쟁점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토론과 조정이 이루어지면 다수결 절차에 합의를 이루게 되므로 표결의 결과에 흔쾌히 승복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적극적인 방해는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네, 보신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 신설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요. 예고된 대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나섰는데요. 국회가 만든 헌법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법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다수의 폭주가 일상이 돼버린 본회의장 풍경에 마음이 아프다라면서 이번 법안 통과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24시간 후에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회의장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무마 의혹에 연루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집사 김예성 씨 횡령 혐의 재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이창수 전 지검장 소환 조사는 불발됐다고요? 네, 특검은 오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는데요. 이 전 지검장이 변호인 일정을 이유로 오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혀 이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이 특검은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다시 소환 일정을 통보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은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자신의 수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셀프 수사무마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전 지검장은 청탁으로 의심되는 연락이 오간 뒤 지난해 5월 인사에서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앞서 특검은 해당 의혹으로 박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남은 수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향후 사건을 이첩받을 경찰에서 수사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결심 공판이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예성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김건희 씨의 집사로 지목된 인물로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한 핵심 인물인데요. 이 특검은 공소 사실 혐의가 모두 소명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3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은 김건희 씨와는 무관하고 누군가의 집사도 아니라면서 회사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잘못된 방법을 택한 것은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 특검은 김건희 씨와 친분을 고려해 기업들이 김 씨 업체에 부정하게 투자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본류 사건에 대해서도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문에 계엄 사령관으로 이름을 올린 인물인데요.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총장은 오늘 법정에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박 전 총장은 증인신문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을 건넬 당시에 법적 검토를 요청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검토가 완료된 거라 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포고령 내용 가운데 처단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놀랐다면서 보통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48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1,476원으로 출발했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뉴욕 증시 상승 영향으로 장 초반 4,100선을 회복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환율과 증시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류현웅 기자, 먼저 현재 환율 수준 어떻습니까? 네, 1,476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이 현재는 1,476원과 1,477원 사이에서 횡보 중입니다. 지난 19일 1,481원까지 올랐는데 1,470원대로 내려와 다행이긴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지난주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잇따라 발표됐지만 환율은 오히려 1,481원까지 올라 상승세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 해치를 시작했고 한국은행과 외환 스와프를 일부 재개했음에도 환율은 쉽사리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은 국민연금이 환 해치를 시작하면 달러화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와 환율이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은도 금융기관의 시장 내 달러화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지난 19일 임시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적인 환율 안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외환 당국 노력에도 환율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지만 다행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6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1.9% 오른 4,096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4,100선까지 회복해 이른바 산타 랠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4,09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 이상, SK하이닉스는 5% 이상 상승하는 등 반도체주가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급등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SK스퀘어는 5% 이상, 고려아에는 6% 이상 상승하는 등 급등세입니다. 코스닥도 1% 오른 923으로 개장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 하락세가 이어지는 걸 두고 과도한 환율 쏠림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오늘 공개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1월 이후 고환율 현상이 두드러져 보이는데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이를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는 원화 약세를 이용해 돈을 벌어보려는 투기 세력을 향해 대통령실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화 수석은 정부가 시장에 과도한 쏠림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생각은 오판일 수 있다며 지금 같은 쏠림이 지속되면 대미 투자의 시기와 속도를 미국 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중순 수출이 반도체에 힘입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43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일부터 20일까지 통계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41.8% 늘며 상승세를 견인했지만 승용차는 12.7% 감소했습니다.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6.5% 증가했지만 관세 여파로 미국으로의 수출은 1.7% 줄었습니다. 초유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쿠팡이 과로사 은폐 시도를 비롯한 각종 의혹까지 속속 드러나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노조와 유가족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3,370만 명이 넘는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 이번에는 또 다른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진원지는 쿠팡의 글로벌 최고 경영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입니다. 5년 전 한국법인 대표 시절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27살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과로사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김 의장은 당시 개인정보 보호 담당 임원에게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는데 과도한 노동에 시달린 증거를 없애려 한 대목으로도 풀이됩니다. 또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언론 플레이를 시도했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정체를 숨긴 채 외신에 쿠팡에 유리한 정보를 뿌려 감염을 직원의 개인 탓으로 몰아가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쿠팡 측은 해임된 전 임원의 왜곡된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지만 I'm looking at this right now that you're showing to me, and this looks like something that may have been claimed by an executive who was terminated 5 years ago for gross negligence and incompetence. 노조와 유가족 측이 고소고발을 예고하며 쿠팡을 겨냥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쿠팡은 현재 노동자 취업 제한을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이번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으로 각각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데 조만간 쿠팡 관계자들을 줄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의 정점인 김 의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가 관건인데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의장이 자신은 글로벌 CEO라며 국회 청문회마저 패싱한 만큼 경찰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SK텔레콤에 정보가 유출된 모든 가입자에 대해 1인당 10만 원씩 총 2조 원이 넘는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조정안을 번번이 거절해온 SKT가 이번에는 과연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가입자 2,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앗긴 SK텔레콤. 한국소비자원은 집단 분쟁 조정 결과 피해 보상에 책임이 있는 SK텔레콤이 가입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배상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마저도 통신비 할인과 대유사 포인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다만 2,300만 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10만 원씩 보상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전체 보상 규모가 2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사실상 징벌적 성격의 보상안을 정부기관이 직접 중재안으로 내놓은 셈입니다. 문제는 보상안의 실현 여부가 SK텔레콤에 달렸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원의 결정 내용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집단 분쟁 조정 제도상 SKT가 보상 방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안은 물론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정보 유출 사태로 부과받은 1,348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순까지 불복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K텔레콤이 정부가 제시한 소비자 보상 방안 등을 줄줄이 거부하는 가운데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쿠팡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내일로 예고된 철도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철도노사가 성과급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철도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100% 정상화가 아닌 90%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파업 참여 대상 인원 12,000여 명이 내일 오전 9시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80%가 아닌 100%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파업으로 내일부터 수도권 전철과 대구 경북의 대경선, 부산 경남의 동해선 등 광역 전철은 평시 대비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가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 전철 구간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하철 1, 3, 4호선 운행을 18차례 늘립니다. 또 파업으로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률도 줄어드는 만큼 지하철 승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전동차 5편성을 비상 대기합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344개 일반 노선의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늘리고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연장 운행해 대체 교통편을 마련합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언론인들이 사용하는 청와대 춘추관이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의 일정을 공지하는 모닝 브리핑도 춘추관 1층 브리핑장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까지 주요 업무시설 이전을 계속 이어가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쯤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금까지 전재수 의원 등 피의자를 포함해 8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성, 김교환 전 의원의 소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여야가 통일교 특검에 공감대를 보인 가운데 경찰도 수사에 더욱 속도를 붙일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현우 기자, 지금까지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전담팀이 조사한 관계자가 8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등 8명을 지금까지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전재수 의원은 금품 수수 의혹의 당사자로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해 14시간 넘는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통일교 관계자 중에선 이번 의혹을 폭로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그리고 한학자 총재를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관계자를 상대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소환 조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번 주에는 통일교 자금회계 담당 소환 조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내일 오전에 인사와 행정, 예산을 담당하는 통일교의 전 총무처장 조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자금 사용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입니다. 네, 경찰은 수사팀을 증원하면서 더욱 수사에 속도를 붙이려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23명으로 처음 꾸려진 통일교 의혹 전담 수사팀이 오늘부로 30명까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선전군과 피의자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여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회계 분석 요원 등을 증원한 겁니다. 경찰은 공소시효 문제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시효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공소시효가 7년으로 2018년에 관련 의혹 사건이 있었다면 만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통일교가 후원한 국회의원 명단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기되는 전반적인 의혹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상황에 따라 전담팀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더욱 속도를 붙이려는 배경엔 보수 야권에 이어서 민주당 역시 오늘 통일교 특검의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특검이 가시화되는 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정치권에서 특검에 합의한다면 따르겠다며 일단은 상관없이 신속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아침이었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특검 못 받을 것도 없다라면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미 통일교 특검에 합의한 상태인데요. 오늘 아침 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억지로 주장합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통일교의 통짜도 들어본 적이 없고 나는 하나도 도움 안 받았는데 그 소수의 도움받은 사람들 때문에 왜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욕먹어야 되냐 다 있고, 문재인 정부 때 통일교의 로비를 받았던 분들은 아무래도 대체로 좀 친문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재수 전 장관도 이제 사실 그런 친문이고 처음부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친청 지도부나 아니면 조금 넓혀서 친명계에서 봤을 때도 아니 친문들을 보호해주자고 우리가 이런 정치적 부담을 질 이유가 있냐. 자,
일단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통일교 특검이 택도 없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었고 네. 언감생심이라는 말까지 나왔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갤럽 그 여론조사 결과에 특검 관련 그 질문이 있었는데 네. 사실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상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론의 영향이 컸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여론의 추이가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는 없죠. 특히나 이제 우리 민주당 쪽의 지지층에서도 특검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어요. 예. 사실상 특검은 이제 여론의 동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 통일교 특검을 꺼낼 때 송원석 원내대표가 말실수를 했죠. 말하자면 통일교 민주당 특검 이러한 식의 어떤 이 워딩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특정 지어서 민주당은 다 덮어씌우려 하니까 안 받아 이거였는데 사실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차츰차츰 비리더블 해서 그러면 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얘기하는 통일교 특검을 받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좀 무게가 실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통일교와 관련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한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도 포함된다라는 입장이라서 사실 뭐 손해볼 게 없다라는 판단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압박하면 안 받겠지. 그러게 하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좀 생각했을 텐데 덜컥 민주당에 받아버리니까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당황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아마 민주당이 안 받을 거라고 예상은 했겠지만 우리는 안 받을 것도 없다.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이 안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거였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 떨어진 셈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그 정도로 지금 정치적 수를 쓸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특검을 원했던 거고 오히려 민주당 그 당 지도부, 김병기 원내대표의 원내 지도부 말고 당 지도부가 지금 곤혹스럽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셨다시피 정청래 대표는 이 특검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것은 여권 내부에서 뭔가가 바뀐 것이고 그것은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이 어떤 한쪽으로 쏠려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원인을 여권 내부에서 찾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친문,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활동했었던 분들이 주로 연루돼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여권의 주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을 축으로 해서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말 맞다나 굳이 우리가 왜 과거의 여권 주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인은 여권 내부에서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권 내부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천하람 원내대표 얘기도 그렇고 일부를 민주당에서 일부를 포기를 하더라도 그만큼 공격할 만한 지금 여지가 좀 있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분석이 너무 지엽적이에요. 뭐 친명이니 옛날 친문 쪽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 책임 아니니까 부담 없이 넘겼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사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봐도 전체적인 큰 축은 이게 이제 통일교와 지난 윤석열 정부, 권선동 의원 등등이 큰 축에서 이 한학자 씨의 어떤 선택을 입어서 국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뭔가 은밀한 거래들이 있었던 큰 뿌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통일교가 여야를 막론하고 로비를 하던 중에 전재수 의원에 대한 증언이 나왔고 그 증언 자체 하나를 딱 터트려지고 나니까 마치 민주당이 많은 게 관련된 것처럼 하지만 손가락으로 씌워도 현재까지 드러난 게 임종성 의원, 전재수 의원 둘이에요. 김규환 의원도 국민의힘이고요. 권선동 의원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 보도에 있었지만 지난 대선이 끝난 뒤에 통일교가 해저터널과 국책사건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시도당 의원들을 만나서 로비를 했다는 보고서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도 불똥이 튈 것인가 라는 측면은 너무나 그냥 산수 같은 것이라서 처음에는 그냥 너무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건 제2의 특검을 하기 위한 부분들을 방해하기 위한 물타기 아닌가 싶었는데 막상 한국 정치를 생각했을 때 이런 유사종교가 정치를 농락한 거잖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면 이거는 바로 잡아서 제자리에 기준을 세워놔야만 한국 사회나 정치가 멍들지 않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뭐 이번 기회에 한번 이 유사 종교단체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축은 통일교에 대한 이런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게 통일교 특검이 돼야 될 것이고 부차적으로 관련된 정치인들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예. 결단을 아마 민주당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불똥이 더 튈 거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납득이 가는 부분이 왜냐하면 통일교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한일 해저 터널 이 사안이 결국엔 영남권 의원들 중심으로 좀 로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라는 예측이 나오기 때문에 영남권은 사실 국민의힘의 텃밭이기 때문에 더 그쪽에 연루된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해저터널 관련해서 전재수 의원도 어느 정도 연루가 돼 있다 보도가 나왔지만 영남에서는 저희 당 세력이 훨씬 크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그러면 국민의힘 타격이 크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한 사안만 가지고 좁혀서 생각하면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로비가 이루어졌던가 저희 당에 대해서 저희 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기간이 그동안 2년 반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을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여권에도 정치하시는 분이 영남에 계시니까 그쪽에 대한 로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또 하게 됩니다. 수사 결과를 봐야 되는 거고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대승적 차원에서 이 특검을 받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대단히 환영합니다. 중간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정말 특검을 제대로 해서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그 시도, 위헌적 시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연루된 사람은 정치의 무대에서 퇴장시키는 것, 그 목적을 달성한다면 아무리 저희 당 비난하셔도 저희가 다 감수하겠습니다. 제대로 특검이 출범되는 것만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결국에는 특검이 출범을 하려면 지금 뭐 양 세력이 추천 문제, 그러니까 특검의 추천 문제를 합의를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양당에서 합의를 본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대로 민주당이 받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개혁신당이 좀 아쉽긴 해요.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양 당의 나름대로 많은 그 정치인을 통일교는 타깃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고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여기 소수정당에서 자리 잡은 분들은 아무래도 신인들이 많기 때문에 좀 여기서 자유롭잖아요. 그럼 개혁신당이 이해 당사자인 국민의힘에 가서 뭐 이 특검법을 합의하기보다는 민주당도 두드리고 국민의힘도 두드리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높여갔던 그리고 여론을 계속해서 추동시켰으면 훨씬 더 중립지역에서 본인들이 목소리를 높였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하고 가면서 좀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쳐졌다. 치우쳐버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민주당이 받는 와중에는 개혁신당의 순수성이 의심이 되고 결국엔 특검에 반대했던 좀 나름대로 좀 지지부진했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입장을 바꿔서 이 특검에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여기에 대한 아젠다를 잡고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얘기한 특검 법안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될 것이다. 그거는 사실 뭐 폭넓게 민주당이 받은 입장에서 그걸 다 특검 안까지 다 받는 건 아니거든요. 특검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로 타깃이 정치인이 아니라 통일교라는 그 유사 종교단체의 불법 행위, 그다음에 헌법 질서 문란에 대한 부분에서 타깃을 맞춘다면 가자는 거지 어떤 그 국민의힘처럼 민주당의 누구를 특정 정권의 누구를 그다음에 우리도 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치인을 책임을 묻기에 그런 특검은 받을 수 없다로 아마 치닫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받지만 지금 야당에서 합의된 특검안은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이후에 조금 뭐랄까요? 조금 오래 또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과정을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승적으로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는 것만 생각하면 될 걸로 보여요. 지금 민주당, 개혁신당과 저희 국민의힘이 안을 마련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그렇게 민주당도 반대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승적 차원으로만 본다면요. 뭐 정치인만 콕 집어서 하는 건 안 되고 통일교만 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 튀어나온 게 통일교가 생겨서가 아니고 통일교는 생긴 지 오래됐죠. 통일교와 정치인들이 연루돼 있다는 것이 나오니까 하자 이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정치인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조국신당, 뭐 진보당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당 의석수 합쳐봐야 16개밖에 안 돼요. 10배 더 갖고 계시잖아요. 민주당에서 대승적으로 그야말로 대승적으로
특검에 대한 취지를 공감을 하고 특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까지 그 정도 양보할 수 있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말씀을 굳이 그 두 단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민주당만 받아주시면 되는 거고 받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 특검 추천 주체가 누가 됐든지 이런 거는 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데 범위에 대해서 정치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 정치는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의 본질은 유사종교 집단에 대한 어떤 정치농락, 예. 농단 이런 부분들이 주축이 돼서 거기에 격가지로 이제 어떤 정치인들이 연루가 됐고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느냐 예. 이걸 들여다봐야지. 예. 이게 주 목적이 정치인들을 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들은 서로 간에 정쟁이 되기 때문에 네가 나쁘다 내가 나쁘다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좀 그 본질을 좀 더 명확히 하자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대승적으로 받는다는 입장은 당연히 있는 거를 다 받는다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통일교 특검 받겠다라는 건 선언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세 개의 소수 정당이 합의를 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좀 빼고 뭔가 그 두 당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을 다시 마련해야 될 것이다. 예. 개혁신당은 왜 하필이면 국민의힘에 가서 이해충돌이 있는 당사자들한테 가서 이 특검을 만들었는지 전 그게 좀 아쉽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 사실 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특검을 진행을 해보자라고 지금 결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또 어떤 과정이 펼쳐질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요.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지금 한 자릿수로 좁혀졌는데 이 부분은 좀 두 분께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윤 전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 통일교 관련 이슈가 사그라들지 않고 사그라들 수가 없겠죠. 예. 조금씩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방향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연말을 맞아서 여러 가지 경제 사정, 특히 환율 부분 이런 것들도 정부 또 민주당 여당에게는 좋은 요소를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수치상 저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 수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당 지지도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의 추이를 좀 비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정당 지지도가 조금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 일단은 최근에는 정부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조금 더 민생 드라이브에 대한 아쉬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한 대로 대통령은 업무 보고라든지 민생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기고 있는데 지금 집권 여당은 물론 해야죠. 내란 청산의 부분이라든지 어떤 개혁 드라이브를 하긴 해야 되지만 조금 더 민생에 신경을 쓰는 모습들을 더 덧붙이면은 정당 지지율이 좀 더 같이 동반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좀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렸습니다만 국회 본회의 장면을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우선 상정을 했는데 원래 내일이었잖아요. 내일 상정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허위정보 근절법이 내일로 밀렸고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오늘 상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순서가 왜 바뀌었습니까? 일단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내부에서 나와서 그 보완 절차를 조금 보강하는 것 같아요. 보완이면 허위정보 근절법에 대한 허위정보 근절법에 보완이겠죠? 대해서 참여연대든지 시민단체에서는 조금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보강해서 수정안을 수정해서 아마 본회의에 올려서 가는 것들이 아무래도 위헌적 소지도 없을 뿐더러 사실상 국민적인 정도 좀 덜할 것이다. 라는 것이라서 아마 지금 그 수기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어저께까지 해서 최소한에 있어서의 대법원의 예규의 수준에 맞추는 쪽으로 좀 다 바꿔서 거의 위헌의 소지가 거의가 아니라 없는 것으로 또 한 번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원의 권한이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결정해서 다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려서 행여나 위헌적인 그 행위로 지금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그들이 어떤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또 악용해서 위헌 법률 제정을 통하면 이게 또 재판이 또 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없애겠다 해서 그 부분을 보강해서 아마 진행을 했고 어제 아마 곽상원 의원이 아마 기사를 많이 나왔는데 이런 우려를 좀 보강합시다라는 좀 글을 의원 내부망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 보완 절차를 거쳐서 법안이 상정이 됐고 예고한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첫 주자로 나선 거는 나름의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첫 주자로 나가서 물론 뭐 24시간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지만 필리버스터 한다는 의미는 이 법만큼은 국민의힘이 정말 강하게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국민께 드리고자 함이죠. 지금 당에서 공지가 하나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거기에 대해서 공지가 나왔는데 책을 5권 이제 가지고 가서 그 중요한 내용을 설파할 거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뭐 헌법학, 자유론, 미국의 민주주의 뭐 이런 또 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을 이제 수정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대법원에서 발표한 예규의 내용과 거의 뭐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굳이 이 법을 왜 통과시키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법원 예규 내용과 법안의 내용이 똑같으면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어서 그대로 하도록 하면 끝나는 얘기잖아요. 그럼 법은 왜 만드느냐? 그동안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어떤 이 법안을 성사시키는 과정까지는 해야 하지. 여기서 빠지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세에 몰린다. 뭐 그런 거 외에는 저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이런 입법의 형태로 압박을 가하는 듯한 모습은 어떤 형태로든 위헌성이 분명히 잔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지조차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비평을 하고 싶습니다. 법안과 예규가 비슷한데 왜 법안을 강행하느냐 이 부분 어떻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의 태만입니다. 진작 할 수 있는 일을 왜 늦게까지 이렇게 미뤘느냐. 그 기간 동안 입법부가 우려하게 만들어서 이 법안이 진행되게 만든 책임을 좀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원 예규와 거의 유사한 법안인데 뭐 하려고 하느냐. 그 대답은 향후에 대법원장이 바뀌어서라도 이 예규라는 것은 사실 대법원장의 의지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 예규가 바뀌지 않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남겨놓자는 의미에서 위헌적 소지를 다 없애고 예규 수준의 법안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지금 발의를 하기로 최종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국회 상황 또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두고 야당이 발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막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살림살이가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지금 그 한국은행이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뭐 당연히 그 환율 때문에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김민석 총리가 지난주에 이재명 정부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 조국 대표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5년은 너무 길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5년이 너무 짧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민석 총리의 저런 발언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까요? 총리라는 어떤 직분을 떠나서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하면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 그것을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김민석 총리 개인이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더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렇게 치더라도 국민들이 저런 얘기를 들으면은
개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 정부가 정말 아부와 어떤 분위기 조성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정부인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6개월 지났어요. 6개월 지난 상황에서 경제 상황 나빠진 것을 저희 당 신동욱 최고위원처럼 비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짧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 기간 동안의 상황을 가지고 5년은 짧다라고 얘기하는 그 가벼움을 도대체 뭘로 이것을 반박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무총리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 거란 말입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거냐 아니면 개헌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냐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5년이 짧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팩트죠.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팩트를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딱 잘라서 그 문장만 보면 꼬투리 잡기 좋죠. 정치라는 게 문장 자르거나 이제 악의적인 보도를 할 때 문장 잘라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서도 자료화면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에는 5년도 너무 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재명 정부는 5년이 짧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비교하는 거고 우리 정부가 새로 시작해서 그래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제 그렇게 풀이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뭐 김민석 총리가 그 단어만 잘라서 하면은 뭐 아부하느냐, 뭐 임기를 더 연장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호도에서 공격의 빌미는 줬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그 의도는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4년 6개월 남았다. 그리고 4년 6개월 뒤에는 그리고 뭐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의지도 없을 뿐더러 그러게도 안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6개월 지난 정부에서 뭐 임기를 연장하고 말고에 대한 논란이 굳이 생기게끔 비유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공격받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좀 하나를 이제 세심하게 덧붙여줘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앞뒤 맥락을 조금 더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최근 상황을 반영한 이 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진짜 말도 안 되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뭐 여러분 제가 뭐 그런 탄압을 받는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지금하고는 좀 차원이 달랐어요. 그때는 거의 목전까지 갔으니까요.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인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아는 것도 용기입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말 끝나고선 뭐 함성 소리도 들리기도 했는데 윤 전 대변인 어제 저 자리에 계셨잖아요. 네. 어제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굉장히 좋았죠. 일단 유료로 진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저기까지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라면 적어도 모인 분들의 그 마음의 그 정도는 엄청나다고 봐야 되겠죠. 유료로 오신 분들이 한 2,000명 정도 되고요. 완전히 그 저 콘서트장은 한 1,500이고 나머지 못 들어가신 분들에 대해서 또 유료로 다른 장소에서 영상으로 이제 중계한 것까지 한 2,000명. 그리고 이제 아예 못 들어가신 분들 많으니까 복도에 제가 볼 때 한 3,000명 정도 계신 걸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제 잘 행사는 마쳤는데 저 발언이 굉장히 언론에서는 주목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당에서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당내 인사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좀 징계하려고 하는 시도, 압박하는 게 맞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방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가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론은 민주당과 함께 한 방향으로 뜻을 모아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좋은 나라 만드는데 노력하자 이 얘기였어요. 결론은 그거였는데
앞부분만 부각이 돼서 마치 이제 장도혁 지도부를 공격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만 예. 한동훈 전 대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국민의힘이 더 이상 국민들께 갈등 양상을 보여주지 말고 지금 이재명 정부 6개월 지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지적하고 대한정당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자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당 지도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 거는 많이 없었는데 그렇죠. 어제 사실 상당히 좀 직접적인 내용이었어요. 이 부분은 좀 민주당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그러니까 앞서 김민석 총리를 우리가 예. 그 오해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딱 보면 이거는 장동혁 대표를 지켜간 거 아니냐. 라는데 이제 전체 맥락을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네, 저는 주목하는 건 뭐냐면 사실 그 본인을 찍어내기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나를 찍어내기를 하는 것들은 결국엔 당연히 도움이 안 되니 반성하고 돌아오면 포용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본인 중심으로 모여라. 라는 선언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나는 국민의힘을 떠날 생각이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체리따봉이 있었는데 그 케이스를 모르는가 봐요. 이준석 대표도 쫓겨났거든요. 당권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형식의 체리따봉 투를 지금 겪고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지금 국민의힘을 떠날 생각보다는 설득하고 포용해서 본인이 당을 장악해서 뭔가 보수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그런 좀 분석이 됩니다. 네, 지지자들과 대규모 이렇게 행사를 가졌던 한동훈 전 대표의 다음 행보가 무엇일지 또 주목되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주말에는 초봄처럼 포근하더니 절기상 동지를 맞아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반짝 추위는 낮부터 점차 풀리겠고 내일 오후부터 성탄절 이브인 모레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아침은 꽤 추웠는데 어제보다 기온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5.9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나 낮아졌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10도에 달했는데요. 강원 대관령은 영하 13.9도까지 내려갔고 경북 봉화는 영하 11.7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북쪽에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상층 기온이 영하 30도 안팎의 찬 공기가 밀려왔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이번 반짝 추위가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대구와 봉화, 진주 등 영남 14곳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고 성탄절 이브인 목요일에는 1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성탄절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고 금요일에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서쪽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한반도를 지날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오후에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지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일부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모레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후 성탄절에는 다시 맑아질 걸로 보여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가능성은 적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올해 한랭 질환으로 인한 첫 번째 사망자가 신고되면서 보건당국이 초겨울 건강관리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5-2026 절기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통해 지난 18일 전남 장성에서 80대 여성이 한랭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감시 체계를 운영한 결과 63명의 한랭 질환자가 신고됐고 이 가운데 68.3%가 65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청은 저체온증 등 한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외출 시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어 바람을 막고 장갑, 목도리 등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단기 에너지 가격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직전 석 달 동안의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이에 한전은 킬로와트 시당 5원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산업통상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 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5원 유지를 통보했습니다.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SR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오늘부터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SR은 전국 철도 노동자업이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면서 비상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보완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한 달 이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전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통합 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에서 연봉표가 다시 짜이고 있습니다. AI를 잘 다루면 연봉을 최대 30% 더 받는 겁니다.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임금 체계가 재편되면서 AI를 다룰 수 있는지 여부가 연봉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는데요. 한국노동연구원의 국제노동브리프를 보면 노동시장 분석업체 라이트캐스트가 10억 건 이상의 구인 광고를 분석해봤더니 AI 역량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평균 연봉이 약 28% 높았습니다. AI를 다루는 역량차가 임금 격차로 직결된 거죠. 이미 미국 노동시장에서 AI의 활용은 광범위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의 5명 중 1명은 업무에 AI를 사용하고 있고 이 비율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선 AI를 정기적으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2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특히 기술과 전문 서비스, 금융산업에서 두드러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조적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AI를 활용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은 임금 상승의 수혜자가 되고 있지만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층이나 반복 업무 중심의 노동자는 채용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 정부의 움직임도 상징적입니다. 학력과 최소 경력을 배제하고 AI, 데이터, 소프트웨어 역량만으로 연봉 3억 원의 인재를 선발하기로 했는데요. 쓰나미처럼 덮쳐오는 AI, 기술 변화를 넘어서 누가 더 높은 연봉을 받는지, 누가 채용 시장에 남는지를 가르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 피해자 1,000명에 대해 1인당 2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소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150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다음 달 3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초유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쿠팡이 과로사 은폐 시도를 비롯한 각종 의혹이 속속 드러나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노조와 유가족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370만 명이 넘는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 이번에는 또 다른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진원지는 쿠팡의 글로벌 최고 경영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입니다. 5년 전 한국법인 대표 시절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27살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과로사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김 의장은 당시 개인정보 보호 담당 임원에게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는데 과도한 노동에 시달린 증거를 없애려 한 대목으로도 풀이됩니다. 또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언론 플레이를 시도했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정체를 숨긴 채 외신에 쿠팡에 유리한 정보를 뿌려 감염을 직원의 개인 탓으로 몰아가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쿠팡 측은 해임된 전 임원의 왜곡된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지만 I'm looking at this right now that you're showing to me, and this looks like something that may have been claimed by an executive who was terminated 5 years ago for gross negligence and incompetence. 노조와 유가족 측이 고소고발을 예고하며 쿠팡을 겨냥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쿠팡은 현재 노동자 취업 제한을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이번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으로 각각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데 조만간 쿠팡 관계자들을 줄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의 정점인 김 의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가 관건인데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의장이 자신은 글로벌 CEO라며 국회 청문회마저 패싱한 만큼 경찰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쿠팡의 과로사 은폐 등 불법 행위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쿠팡 전 최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A씨가 자신이 심각한 비위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됐다는 쿠팡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 씨 유족에게도 진실을 더 일찍 밝히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A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청문, 징계 절차 없이 해고됐고 해고 통지서에도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쿠팡 측의 허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제시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은 특히 그럼에도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A씨에 대해 심각한 비위 행위로 해고됐다고 말한 데 더해 쿠팡이 언론사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나 무좀과 관련해 치료 예방 효과를 과장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를 알선하는 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적발된 광고들은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가거나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국내에 유통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 달라지는 대학 입시와 관련해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 4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엽니다. 오는 30일 광주에서 호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일 대전, 9일에는 서울, 마지막으로 14일 대구에서 설명회를 열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요 변경 사항과 필요한 정보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100년에는 서울 기온이 40도를 넘고 열대야는 2달 넘게 이어질 거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지구 평균 기온이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을 넘었을 때 우리나라 기온과 강수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담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기상관측소가 있는 종로구 교남동을 기준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오르면 서울 최고 기온은 36.8도까지 오르고 5도 상승 시에는 41.5도에 이를 거로 분석됐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금까지 전재수 의원 등 피의자를 포함해 8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소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여야가 통일교 특검에 공감대를 보인 가운데 경찰도 수사에 더욱 속도를 붙일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지금까지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전담팀이 조사한 관계자가 8명이라고요?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를 포함해 8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지난 19일 14시간 넘게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 문제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려 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시효 부분을 가장 시급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했다며 놓치지 않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사 인력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압수물 분석 인원에 더해 오늘 추가로 5명을 증원해 수사 전담팀 인력을 30명까지 늘렸습니다. 네, 여야가 통일교 특검에 공감대를 보이는 상황인데 경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치권 합의를 따르겠다고 말했는데 다만 그와 상관없이 신속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전반적인 의혹들을 제대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수수 의혹이 제기된 다른 두 정치권 인사인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조사를 받은 전재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계획에 대해선 사실관계부터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는 방침인데요. 우선 지난 2018년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올해 끝날 가능성이 제기된 전재수 의원 사건부터 적용 혐의 등 문제를 먼저 결론지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번 주 통일교 회계 담당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데 집중하죠. 네, 신속한 수사 방침을 밝힌 만큼 이번 주엔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쪽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내일 오전엔 통일교의 전 총무처장인 조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인사와 행정, 예산을 담당했던 만큼 재단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집중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는 통일교 재직 당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아내이자 재정국장이었던 이모 씨의 상사이기도 합니다. 이 씨 역시 경찰의 소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씨 밑에서 일하던 재정부장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대구경찰청은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과 지인들에게 2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직 증권사 직원인 5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증권사 직원 전용 상품이나 공모주에 투자하면 한 달 안에 최대 5%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고객이나 지인 11명의 투자금 24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어젯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방부를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왔는데요. 경찰은 글 작성자를 추적하는 동시에 국방부 주변 경계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올라온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습니다라는 글입니다. 폭파 시점을 오는 23일 오후 6시 정각, 장소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기지로 특정했습니다. 작성자는 국방부의 허점을 증명해보겠다는 취지로 글을 썼는데 게시된 지 1시간도 안 돼 삭제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국방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글의 IP 주소 등을 확인해 작성자를 쫓고 있습니다. 주택가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주변 건물까지 뒤덮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신정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주민 2명이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 집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119 구급차가 넘어져 있고 주변엔 깨진 유리창이 흩어져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원도 원주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119 구급차가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50대 환자와 보호자, 소방대원 등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예, 심정지로 이송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자발순환 회복을 하셨다고. 경찰은 구급차가 적색 신호에 달리다 사고를 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터리를 가다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인 중학생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중학생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당은 지난 3일 새벽 0시 40분쯤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차량 20여 대에서 무선 이어폰 등 금품 150만여 워치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이 차량 터리를 하고 있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퇴로를 차단하고 추격전을 벌인 끝에 두 학생을 검거했습니다. 이어 달아난 한 학생도 특정해 자진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7대가 부딪혀 5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전남 무안군 몽탄면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차량 7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남녀 5명이 다치고 승용차 석 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또 사고 처리로 한 개 차선이 통제되면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방부 정빈나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 존중 TF 내 편성된 조사 분석실에서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TF가 오늘 10여 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징계 처분이 요구되는 대상자는 개엄 당시 이른바 개엄버스에 탑승했던 인원들로 알려졌는데 징계 처분 대상자는 박안수 전 개엄사령관 지시로 서울행버스에 탔다가 국회가 개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 30분 만에 복귀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보상 대책과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영업정지도 검토한다며 쿠팡에 대한 고강도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과학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공정위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실제 영업정지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네, 그게 이제 전자상거래법에 있는 건데요. 예. 이제 그 개인정보가 누군가에게 도용이 돼서 소비자에게 재산생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할 때 그 피해를 회복할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사업자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명령을 할 수가 있고 그 명령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영업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까다롭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첫 번째 까다로운 건 뭐냐? 그 소비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재산상 피해가 지금은 구체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이 법을 적용하기까지는 단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 쿠팡처럼 이용자가 큰 플랫폼이 이용 정지가 되면은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좀 커질 수 있다고요. 네네. 그 쿠팡을 이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떠한 자기의 일상생활, 가정생활의 하나의 생활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인프라를 포기하고 또 다른 그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검색을 해야 되고 그거를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랄지 집에 아이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집에 노약자나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생활 자체가 일종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쟁을 매일매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생활 인프라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고 또 다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이제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문제와 더불어서 뭐 배송기사나 협력사 인력 등 쿠팡에 이제 고용된 인원들이 많을 텐데 만약에 영업 정지가 된다면 이 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네. 그 지금 현재 직고용된 사람들이 이제 9만 명 정도 되고요. 말씀하신 그 배송 기사라든가 협력체 인원은 한 40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특히 이 배송기사나 협력체 인원은 개인 사업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영업정지가 딱 발생이 되면 이제 수입 자체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셀러들 있죠. 거기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도 한 23만 명 가량이 되고 이 사람들의 연평균 거래액이 그 연 12조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요 개별 셀러들도 굉장히 이제 타격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쿠팡에 대해서 이번에 사람들이 좀 분노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출 사태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구체적인 피해 방안이라든지 뭐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쿠팡의 네네.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피해 보상안, 그다음에 이제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 그런데 이제 그 얼마 전에 발생한 SKT 같은 경우에도 그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정보 유출이 된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용자 보호 대책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빨리 나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불안한 소비자나 분노한 소비자들의 쿠팡을 탈퇴하는 탈팡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는데 네네. 현재까지 쿠팡을 탈퇴한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네, 그 최근에 이제 그 인기 저기 정치인들께서 뭐 탈팡 선언도 하고 해가지고 뉴스에 막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분들이 탈팡 선언을 하셔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가정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분인가 뭐 그런 생각은 저는 좀 들었어요. 그 이제 이번에 그 유출된 건수가 3,370만 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하루 평균 사용자는 한 1,600만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약간 빠져가지고 1,560만 명 정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라든가 G마켓이라든가 11번가에 약간의 회원 증가 움직임은 있는데 이제 최대 한 10만 명 정도 증가가 된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600만 명의 일일 사용자를 생각을 하면 지금 빠져나간 숫자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탈퇴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서 유통업계가 나서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나 SSG 뭐 이런 유통업계들이 여러 뭐 이벤트들을 내놓고 있다고요? 네네. 사실은 이제 쿠팡을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배송을 빨리 해주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상품의 종류도 정말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품도 거의 즉각적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쟁사들이 이러한 강점을 보완한 그러한 서비스를 이제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SG 같은 경우에도 새벽 배송이나 무료 배송을 이렇게 강화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마켓컬리는 새벽 배송을 주로 하는데 신규 회원들한테는 이제 100원을 이제 추가로 공급을 한다거나, 네이버도 당일 배송이나 퀵 커머스, 퀵 서비스 이런 것을 강화를 해가지고 이 쿠팡에서 탈퇴하는 그러한 소비자를 잡기 위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미국에서는 쿠팡을 상대로 주주 집단 소송이 지금 제기됐습니다. 쿠팡이 정보 유출을 알고도 공시를 늦게 해서 이게 손해가 됐다는 거죠? 네네. 그 정보 유출을 파악한 게 11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시를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를 12월 16일에 했어요. 그래서 12월 16일에 공시를 했는데 공시하기 직전에 또 주가가 막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영업일로 계산할 때 4일 이내, 다시 말하면 발견한 이후에 4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난 후에 공시를 했기 때문에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다음에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 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미국의 소송 과정이나 결과가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에 어떤 보상 대책을 쿠팡에서 좀 내놓을까요? 그 일단은 이제 지금 집단 소송이라고 하고요. 이제 또 집단 소송도 있고 SKT 같은 경우에 보면 집단 분쟁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법원에 가서 하는 거고요. 법원에 가는 게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집단으로 분쟁 조정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상 대책을 이렇게 빠른 시간에 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SKT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보상에 대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보상을 어느 정도로 산정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SKT 같은 경우에 소비자위원회가 이제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을 보상하라 이런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이제 총 합쳐 보면 2조 3천억 규모라고 하는데 SKT가 전에도 이런 조정안을 받지 않았던 전례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수용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용하지 않으면 이제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분쟁 조정이 있고 집단 예. 소송이 있는데 소송은 예. 법원으로 가는 거고 법원으로 가기 전에 분쟁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지금 10만 원을 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5만 원은 현찰로 하고 그 현찰 비슷한 쿠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만 원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 해가지고 10만 원을 제시했는데 예. 이 분쟁 조정은 조정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양 당사자 중에 하나라도 거부하면 이거는 타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타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법원으로 그 다음에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집단 소송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집단 소송에 이루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집단 소송 그 당사자를 소비자를 모으는 그런 변호사들도 계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법정에서 요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주로 이제 그 판결이 한 1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 소비자 보호에 좀 미흡한 상황이 많잖아요. 네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SKT도 마찬가지고 쿠팡도 자율적으로 보호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가 걱정하지 않게 개인정보 보호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확실하게 취했음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게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번 한 주 가장 바쁠 사람 바로 산타클로스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는 이색 산타들 만나볼까요? 자, 먼저 그리스 테살로니키 해변인데요. 산타 수십 명이 이렇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최근 급부상한 인기 스포츠 스탠드업 패드를 즐기는 회원들이 산타로 분장을 한 건데요. 이 지역에선 산타도 술록 대신 패들이 대세네요. 로마 콜로세움 옆으로 자전거를 타는 산타들 열심히 페달을 밟으며 로마 유적지 곳곳을 달립니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은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 행사로 세계 각국에서 매년 500명 정도가 10시간 넘는 비행을 통해 로마로 날아온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산타가 따로 없네요. 아이들이 있는 곳이면 하늘도 마다않는 산타. 치료 여행차 비행기에 오른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장도 또 승무원도 모두 산타로 변신했습니다. 작전명은 이른바 북극행 비행기. 깜짝 선물을 받은 아이들 표정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이죠? 온통 초록색으로 칠한 산타가 경찰관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길을 가던 차량을 세우더니 뭔가를 건네는데요. 이런 선물이 아니라 바로 양파였습니다. 그린치 복장을 하고 스쿨존에서 속도 제한을 계도하는 중이라는데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양파를 먹어야 한다는 말에 운전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법규 준수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부산으로 가볼까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민 산타 버스를 모는 주형민 산타입니다. 이 산타 버스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운항을 멈췄었는데 시민들의 염원에 안전을 보강해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승객을 위한 선물까지 직접 준비했다고 하니까 썰매보다도 설레는 버스네요. 끝으로 산타의 본고장 핀란드로 가보시죠. 가장 분주한 한 주를 맞이한 산타클로스 마을. 마지막까지 아이들의 편지를 읽고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한 분위기인데요. 산타 마을 우체국은 매년 50만 통 이상의 편지를 받는데 요즘 같은 성수기엔 하루에 3만 통이 넘는다니 정말 바쁠 것 같죠. 그렇다면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선물은 뭐였을까요? 먼저 산타를 돕는 엘프의 말 들어보시죠. Things like Legos are always popular, books as well. But nowadays, also, of course, electronics, new phones or laptops and things like that. And this year, I would say Labubus have been a big hit as well. 네, 올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선물은 바로 라부부. 하지만 아이들이 그보다 더 바라는 선물은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굴뚝을 맡은 산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It is about the gifts, about their wishes, about the toys. And they are telling me what kind of toys they would like to have. They are clever. And they are asking, for example, they are asking time with their parents.
내년 봄 완전체 컴백을 앞둔 가운데 BTS가 새 앨범 준비 과정에서 소속사를 향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BTS의 리더 RM은 어제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2026년은 방탄소년단의 해로 가자, 진짜 큰 게 온다라고 하면서도 회사가 우리에게 조금 더 애정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이 그래도 이것저것 열심히 해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자 RM은 재차 그냥 조금 더 우리를 보듬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서울시 건강총괄관직에서 물러납니다. 서울시는 정 박사가 시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정 박사에 대한 사표를 수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품업계는 정 박사와의 협업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CJ제일제당은 정 박사와 협업해 출시한 햇밤 제품 포장재를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제품 포장에는 정 박사의 얼굴과 이름이 포함돼 있었지만 현재는 이를 모두 삭제했고 관련 홍보물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린 상태입니다. 매일유업도 정 박사와 협업한 두유 제품 홍보물에서 정 박사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사업 성공을 기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의료기기 R&D 어워즈가 열렸습니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10대 대표 과제를 선정하고 성과 보고서를 개최해 우수한 과제를 표창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해 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연구개발 성과와 파급 효과, 대국민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20개 기관과 단체에 표창하고 감사패와 공로상 등을 수여했습니다. 깊어가는 겨울 네 번째 절기 동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체감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나타났는데요. 지금도 체감 온도는 영하권이지만 기온 자체는 영상 1.7도까지 올랐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2도 정도 더 오르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적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영남 지방 곳곳에 내려졌던 한파특보가 모두 해제됐고요. 맑은 날씨 속 한낮에는 서울 4도, 광주와 창원 9도로 예년의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고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전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호남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종일 영하권의 강추위가 나타나겠고요.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안팎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예로부터 동짓날에는 애군을 물리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팥죽을 챙겨 먹곤 했는데요. 크리스마스가 들어있는 이번 한 주도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겨울철 보양식으로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